여러분, 불과 70년 전 한국은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가 한국을 기적의 나라라고 부르며 감탄합니다. 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기적을 이뤄낸 걸까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3년간의 참혹한 전쟁이 끝난 후 한반도 남쪽은 말 그대로 폐허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 이는 아프리카의 가나나 필리핀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죠. 세계은행은 한국을 세계 최빈국으로 분류했고, 유엔은 한국을 원조가 절실한 나라 1순위로 지정했습니다. 서울 시내 건물의 80%가 파괴되었고, 전국 공장의 절반이 가동 중단 상태였습니다. 도로와 철도는 끊어져 있었고, 전력 공급마저 불안정했죠. 국민들은 하루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보릿고개를 넘겨야 했습니다. 더 절망적이었던 것은 북한과의 비교였습니다. 당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남한의 2배가 넘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은 원조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나라라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는 이 작은 나라가 과연 독립적인 경제를 구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의 의지는 달랐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사람만이 자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것이 바로 한국 기적의 진정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순간, 한국인들은 이미 꿈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까지 한국 경제의 생명줄은 미국의 원조였습니다. 연평균 3억 달러 규모의 원조가 들어왔고, 이는 당시 한국 정부 예산의 7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죠. 미국은 한국을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보았고, 그래서 아낌없는 지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원조 자금으로 한국은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전신이 되는 1번 국도를 정비했고, 인천항과 부산항을 현대화했죠.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소 건설과 통신망 구축도 이때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교육시설의 확충이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를 만들어 나갔죠. 하지만 국제사회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은 미국의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와 같다고 꼬집었고,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원조에 중독된 나라가 과연 자립할 수 있겠느냐며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원조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를 발판 삼아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원조 물품을 팔아 얻은 대충 자금으로 국내 산업을 육성했고 해외 기술진들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온 전문가들은 한국인들의 학습 능력에 놀라움을 표했죠. 이들은 하루 종일 질문하고 밤늦게까지 연구한다. 이런 열정은 처음 본다는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교육 분야였습니다. 미국의 교육 원조로 수많은 한국 학생들이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이들이 돌아와서 한국 발전의 핵심 인재가 되었습니다. 공학, 의학, 경제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양성되었고 이들이 훗날 한국 산업화의 설계자 역할을 했죠. 1960년대 말 한국은 마침내 원조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자립경제의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원조로 쌓은 기초 위에서 이제 진짜 기적을 만들어갈 차례였던 것입니다. 1960년대 후반 한국은 역사상 가장 담대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정부 주도의 중공업 육성 정책이 시작된 것이죠. 박정희 정부는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슬로건 아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세계는 이를 무모한 도전이라고 여겼죠. 포항종합제철은 그 상징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1968년 착공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 제철소가 완성되는 날 한국은 진정한 공업국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담했죠.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같은 후진국이 제철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기술을 도입하고 세계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했죠. 무엇보다 국민들의 희생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온 젊은이들이 포항의 바닷가에서 밤낮 없이 공사에 매달렸습니다. 1973년 포항제철 1기 설비가 완공되었습니다. 첫 쇳물이 나오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산 철강이 세계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죠. 물론 처음에는 싸구려 철강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품질은 빠르게 개선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삼성과 현대, LG 같은 기업들도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전자사업에 뛰어들었고 현대는 자동차와 조선업에 도전했죠. LG는 화학과 전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들 기업의 창업자들은 모두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해외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1970년대 중반 미국 비즈니스 위크는 한국 제품은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품의 대명사라고 보도했고 독일 슈피겔은 한국 기업들은 기술력 없이 값싸게만 파는 업체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라벨 자체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 근로자들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공장에서는 더 빨리, 더 정확히, 더 많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고 야근과 특근은 일상이었습니다. 가족들을 고향에 두고 도시로 나온 근로자들은 내 자식만은 더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1979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67에서 $1,000로 15배나 성장한 것이죠. 세계는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기적의 진정한 동력은 바로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열정이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처럼 가난한 집안에서도 자식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죠. 1970년대부터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자신들이 굶더라도 자녀들만큼은 학교에 보냈습니다. 너만은 우리처럼 살면 안 된다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논밭을 팔고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도 했죠. 1980년대 중반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이미 3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당시 선진국 수준과 맞먹는 것이었죠. 미국 교육학자들은 한국만큼 교육에 미친 나라는 본 적이 없다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 학생들은 하루 14시간씩 공부한다. 이라고 보도했죠. 특히 영어 교육에 대한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영어만 잘하면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온 가족이 영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새벽 6시 영어 방송을 듣기 위해 라디오 앞에 모여 앉던 풍경은 1980년대 한국의 일상이었죠. 해외 유학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970년대 연간 1000명 수준이던 해외 유학생 수가 1980년대에는 10배로 증가했죠. MIT의 한 교수는 한국 학생들은 밤새워 공부하고도 다음 날 또 공부한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신기할 따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교육열의 결과는 곧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한국 기업들이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하기 시작한 것이죠. 삼성의 반도체, 현대의 자동차, 포항제철의 철강 기술 모두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인재들이 주도했습니다. 국민들의 저축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의 저축률은 30%가 넘었죠. 오늘 굶더라도 내일을 위해 저축하자는 정신으로 국민들은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늘렸습니다. 이렇게 모인 자본이 기업들의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에 투입되었죠. 해외 언론들은 한국인들의 이런 모습을 신기해했습니다.
프랑스 르피가로는 한국인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특별한 민족인 것 같다고 분석했고, 독일 차이트는 한국의 교육열과 근면성은 독일인들도 배워야 할 덕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990년 한국의 문해율은 98%에 달했습니다. 대학 진학률도 50%를 넘어섰죠. 세계는 이제 한국을 교육 강국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이 바로 한국 기적의 숨은 엔진이었던 것입니다. 1980년대 들어 한국은 본격적인 세계 시장 진출에 나섰습니다. 수출이 곧 살 길이라는 신념 아래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되어 해외 시장 개척에 매달렸죠. 초기에는 섬유와 신발, 완구 같은 경공업 제품부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메이드 인 코리아는 싸구려의 대명사였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제품은 일회용품 수준이라고 혹평했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런 비판을 발판 삼아 더욱 발전해 나갔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해외 진출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86년 미국 시장에 엑셀을 출시했을 때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현대 엑셀은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차라고 평가했고, 오토모티브 뉴스는 한국 차가 미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죠.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보증, 무상 서비스 같은 파격적인 조건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동시에 품질 개선에도 집중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미국 품질 조사에서 상위권에 오르기 시작했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3년 64K 디램 개발에 성공했을 때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며 비웃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기술력 없는 한국이 반도체 강국인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 리 없다고 단정했죠. 그러나 삼성의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1987년 1M 디램, 1992년 16M 디램을 연이어 세계 최초로 개발하며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에 올라섰죠. 조선업계에서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970년대 초 울산에 조선소를 건설하며 세계 조선업계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당시 노르웨이와 일본이 세계 조선업을 독점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조선업계는 오히려 더욱 강해졌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LNG선,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 집중했죠. 2000년대 들어 한국은 세계 조선업 1위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철강업계의 포스코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 철강은 품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로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세계 철강업계에서 품질과 기술력 모두 최고로 인정받았죠. 1995년 한국의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30년 만에 100배 넘게 성장한 것이죠. 세계는 이제 한국을 수출 강국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더 이상 싸구려가 아닌 품질 보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은 전혀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문화였죠. 한류라는 이름으로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가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경제 발전 못지않게 놀라운 기적이었죠. 시작은 1997년 중국에서 방영된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였습니다. 중국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겨울연가, 대장금 같은 작품들이 아시아 전체를 사로잡았죠. 일본에서는 겨울연가의 주인공 배용준을 보기 위해 수만 명의 팬들이 공항에 몰려들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처음에는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 드라마가 왜 인기인지 모르겠다며 의아해했죠. 하지만 한류는 일시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산되어 갔죠. K-팝의 등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로 시작된 한국 대중음악의 혁신은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되었습니다. 특히 보아는 일본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오리콘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2010년대 들어 K-팝은 전 세계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소녀시대, 원더걸스, 카라 같은 걸그룹들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국까지 진출했죠. 그리고 2012년 사이에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BTS의 등장이었습니다. 2013년 데뷔한 이들은 2017년부터 미국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부른 노래가 빌보드 1위에 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는데 BTS는 이를 현실로 만들었죠. 미국 타임지는 BTS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했고 그래미 어워드에도 여러 차례 후보에 올랐습니다. 영화 분야에서도 놀라운 성과가 나왔습니다.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해 4개 부문을 휩쓸었죠. 영어가 아닌 외국어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것은 92년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한국 영화가 세계 영화계의 중심으로 떠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2021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또 다른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 90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달성했죠.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글로벌 콘텐츠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포츠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김연아는 피겨스케이팅 여제로 군림하며 2010년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을 땄고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활약하며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로 인정받았죠. 영국 가디언은 손흥민을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윙어라고 극찬했습니다. K-뷰티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들이 전 세계 여성들의 필수품이 되었고 K-뷰티 10단계 스킨케어는 글로벌 트렌드가 되었죠. 프랑스 보그는 한국이 새로운 뷰티의 메카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경제대국에서 문화강국으로 한국의 두 번째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극적인 대비는 바로 북한과의 비교에서 나타났습니다. 1953년 분단 직후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앞서 있었죠. 1960년대까지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남한보다 높았죠. 1970년대 초 북한의 평양은 동양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로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지하철이 개통되었고 고층 건물들이 들어섰죠. 반면 서울은 아직 시골 티를 벗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한은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을 이어가며 빠르게 발전했지만 북한은 폐쇄적인 계획 경제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죠. 1990년대 소련 붕괴와 동구권 몰락으로 북한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에는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극심한 경제난이 찾아왔습니다. 수백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렸고 탈북자들이 속출했죠. 반면 남한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세계에 그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설 때 북한은 여전히 1000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죠. 가장 상징적인 것은 야간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남한은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는 반면 북한은 평양 일부를 제외하고는 깜깜한 어둠이었죠. 미국 NASA에서 공개한 이 사진들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극명했습니다. 남한의 K-팝과 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 때 북한은 여전히 폐쇄적인 문화 정책을 고수했죠.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도 몰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며 남조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 대비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북한 선수단이 남한에 와서 보게 된 것은 상상 이상의 발전된 모습이었죠. 고속철도 KTX, 최첨단 스마트폰, 화려한 도시 풍경 등
모든 것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체제 경쟁의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남북한 사례는 자유민주주의와 계획경제의 차이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실험이라고 평가했죠. 독일 통일 이후 동서독 격차보다도 남북한 격차가 훨씬 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70년의 분단 역사가 만들어낸 이 극명한 대비는 전 세계에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문화권에서도 선택한 체제와 정책에 따라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2020년대 한국은 더 이상 원조받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모델 국가가 되었죠. 7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클럽인 OECD DAC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경제 규모만 봐도 놀랍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GDP는 세계 10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섰죠. 불과 70년 전 67달러였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세계은행은 한국만큼 빠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는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술력 면에서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죠. 조선업에서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3대 조선소로 군림합니다. 철강업의 포스코, 자동차의 현대기아차도 모두 글로벌 톱 수준이죠. 특히 IT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은 독보적입니다. 세계 최초로 오지 상용화를 달성했고 인터넷 속도는 여전히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 인터넷 뱅킹 이용률 등 거의 모든 디지털 지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죠. 군사력도 세계 6위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첨단 무기 개발 능력과 국방 기술력에서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올라섰죠. KE 전차, KF-21 전투기, 천국 미사일 시스템 등 독자 개발한 무기들이 해외 수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류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 현상이 되었죠. BTS는 UN 총회에서 연설하고 백악관을 방문하는 등 문화 외교관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를 석권하고 있고 K-뷰티는 세계 화장품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죠. 교육 수준도 세계 최고입니다. OECD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1위입니다. 해외 명문 대학에서 한국 학생들의 성과는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의료 시스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한국의 대응은 전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되었죠.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진단키트와 치료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WHO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은 세계 표준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환경기술 분야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현대차의 수소차 기술은 도요타와 함께 세계 양대 산맥으로 인정받고 있죠. 이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배우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각국에서 한국형 발전 모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죠. 한국국제협력단 KOICA를 통해 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있고 새마을운동 같은 발전 모델도 해외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한국은 진정한 기적의 나라라고 찬사를 보냈고 독일 총리 메르켈은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총리도 한국은 21세기 성공 모델이라고 평가했죠.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한국. 그 주인공은 바로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끝까지 버텨낸 의지가 만들어낸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던 꿈이 현실이 되었고, 이제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